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계속된 메시지에 드디어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꿈쩍도 않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순한 엄포가 아닐 것이다 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거지요. 아직도 버티는 자들에게 당신은 아직도 이재명을 모르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혹시 이번 정책이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이번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미친 집값을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산 불균형의 심화 그리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제대로 벌고 성장의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그야말로 가치의 대전환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 모래에서 이번 설 선물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 제품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고기 듬뿍 곰탕. 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떡국 끓여 먹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떡국 할 때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떡국하고 같이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 이것만 10개 담은 것도 있고 포장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상자가 근사한데요. 저걸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10팩 구매하는 분들, 그러니까 10팩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주 좋고요. 이걸로 선물하면은 야 아주 신박한 선물이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현장 영상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아주 고기를 듬뿍 넣고 국물을 팔팔팔 끓여가지고 여러분께 바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상온에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주문하셔가지고 놔두고 드셔도 되고 이번 생산이 끝나면 또 기다려야 되니까 미리 쟁여놓으셔도 좋고 선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거 5팩에 떡국떡 1.4kg 포함한 떡국 세트도 있으니까요. 떡국하고 같이 먹어야지 하는 분들은 그걸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어리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까요. 더나함에서 만든 고기 듬뿍 곰탕 떡국 세트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량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문도 받습니다. 1551-3158로 전화 주문하시면 되고요. 또 레드향도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주문해 주고 계시고 백년 진고 홍삼 제품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하면서 또 볼꿀도 같이 준비했으니까요. 이걸로 드시는 것도 또 선물하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설 선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운기 정치 1번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이 입춘입니다. 입춘. 봄이 시작되는 거죠. 입춘을 들입자를 안 쓰고 설입자를 쓰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봄이 선다. 예, 오늘 배경을 눈이 쌓인 지붕 그 앞에 매화로 이렇게 잡았는데 봄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제 입춘이면 되게 큰 대문에 입춘, 대길, 건양, 다경 이렇게 써서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입춘 대길도 좋지만 이제 봄이 됐으니 좋은 일 많이 생기소서 이 건양 다경이 볼 때마다 저는 참 좋아요. 건양 세울건의 볕 양자인데 참 좋고 맑은 볕이 많이 들기를 다경 경사로운 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새봄에 이것보다 더 좋은 축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건양 다경 좋고 맑은 볕 많이 들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입춘을 맞는 마음이 좀 남다릅니다. 지난 몇 주간 참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지요. 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지요. 이제 입춘을 맞아서
새로운 봄, 새봄의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좋게 많이 번지기를,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신예주님 오늘 아침에 저한테 힘을 주는 댓글을 주셨어요. 정치 1번지가 호흡입니다. 백운기님 항상 건강하세요 그랬는데 신예주님 정치 1번지가 호흡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이네. 예, 옷을 좀 밝게 입어봤습니다. 예, 아주 오늘 배경과도 참 어울리고 예, 화사하게 봄입니다. 정당 바로 세우자 신인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인규입니다. 뭐 이제 입춘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또 바로 세워보자 하는 차시는 겁니까? 이제 요즘에 정당에 관한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대의원님들도 많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대표로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행동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노력해보자 예. 차원에서 이걸 좀 만들어봤습니다. 예. 입춘이 바로 서자는 거예요. 네. 예, 입춘의 정당. 그렇지 않아도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데 예. 그 정당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궁금해하는 분이 많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서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당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선다. 저희가 이 표어대로 한번 정당을 좀 바로 세우는 그 목소리를 좀 내보고자 합니다. 정당 바로 세우기가 정당입니까? 정당은 아니고요. 예. 정당의 혁신을 촉진하고 아. 촉구하는 그런 범시민들의 모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CBS 이정주 기자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정주입니다. 잘 계셨죠?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 초점을 맞춰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소개하기 전에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또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어떤 부분이 화제가 됐냐면 이번에는 정말 얄짤없다. 5월 9일 바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랬더니 경제부총리가 아마 아니다. 확실하게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못을 박는 모습 화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중과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제 보완 그리고 편법 정려 등 이상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부 장관님 네.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예.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이야. 또 가지고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웃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결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없죠 이번엔. 아마 없죠. 이게 부동산의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눈치 보다가 버티면 되겠지. 뭐 이런 것도 다시 부활할 거야. 중과세 유예 지금 이제 끝났지만 언젠가는 또 다시 이 다주택자한테 친화적인 정책이 올 수도 있겠지.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무부처 장관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전망 내놨을 때 아마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 심리에 정확한 신호를 줘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대통령한테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서울의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 위주의 어떤 관점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조망하는 것 같아요. 이 중과세 부여했던 것도 4년 동안 유예를 해줬었습니다. 지금도 빨리 팔라고 했을 때 3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계약 체결하고 잔금이 6개월 안에 치러지면은 그것도 세제 혜택은 그대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하고 지금까지도 이재명이 했던 것처럼 반드시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집 많이 갖고 있는 분들 팔아야 됩니다. 아마 없습니다. 행여나 안 됩니다. 5월 9일까지 팔지 않으면 물론 이제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유예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당에 낼 수가 없을걸요.
5월 10일부터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팔지 않으면 양도세가 최대 82.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 뭐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죠. 가지고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유예도 하고 또 오히려 세금 내는 것보다 더 오르니까 가지고 버텼지만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렸어요.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했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 그동안 부동산 투자 투기하면서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는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을 더 배려해야 된다. 이 말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신인규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이 부동산 문제는 정말 망국적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결국에는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은 출산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또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까지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느 정권이든 반드시 풀어내야 됐었던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계속 부동산 문제를 건들기만 하고 정부가 물러나면서 여기까지 정말 망국적 상황까지 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필수제, 의식주를 우리가 모두가 다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그 부동산을 가지고 좋은 역세권에 또 좋은 물건들을 혼자서 독식하는 이런 사재기 형태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는 부동산을 정상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고요. 예를 들어 아니 10억의 주택을 사가지고 지금 집값이 올라서 50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익을 40억을 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과연 적절하냐. 여기에 대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도 한국일보 저 사설을 갖다가 대통령께서 인용을 하신 건데 집이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다시 되묻고 싶어요. 비싸게 파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싸게 해보십시오. 저부터도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집값 형성을 높게 해놓고 안 팔린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께 뭐 호통을 친다, 강압한다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주 기자님 어제 MBC 보도를 보니까 이제 시장이 움직이더라고요. 그전에는 혹시 이렇게 보다가 이제 막 매물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더 배짱을 부리는 그런 분위기까지 감지가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부동산 매물도 특히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언론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특히 보수 언론, 뭐 경제지, 심지어 이제 진보 언론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매물 잠긴다, 뭐 폭탄 양도세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기사를 썼던 게 맞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있는 쪽에 있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쪽이 더 스피커가 크고 더 인터뷰를 잘해주니까 그쪽이 일방적으로 좀 반영이 컸던 것도 맞아요. 그걸 지금 바로잡는 과정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결단 특히나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대 모든 정권이 사실 부동산 전쟁가에서 결과적으로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뭐 MB 때는 잡았다지만 그때는 금리가 높았어요. 금융위기에다가 뭐 세곡동 내곡동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 저금리 시대에 역대 노무현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 때 또 저금리 시대가 왔습니다. 금리가 하향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기를 맞는데 저는 대단하다 생각했던 게 딴 것보다는 이거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늘 의심을 하죠. 이재명 주변에 그러니까 청와대 주변에 장관들 강남 살고 장관들 대다수가 80%가 강남 서초가 집입니다. 청와대 강남에 집인 사람 많아요. 너네가 잡을 수 있겠어? 너네 측근이 다치는데 네 주변이 다치는데 이재명도 결국은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측근들이 눈 가리고 아웅해서 아마 벌거벗은 임금님 만들 거야. 그래서 이재명 속여서 기득권이 또 부동산 실패하게 하겠지. 정책. 이렇게 의심하는 게 다반사예요. 근데 그걸 정면 돌파한 거예요 지금. 예. 사실 저렇게 하면 참모들 손해보거든요. 이 대통령인데 국무회에서 저렇게 말했다는 거는 참모들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블루장미님이요. 이정주 기자님 이제 다시 뵐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바로 오실 걸 왜 그랬어요. 아무튼 좋아요 그러셨는데 다음 주까지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그래도 후임 또 패널도 정하고 그러는 시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 저희야 너무 아쉽지만 또 회사의 방침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이정주 기자님 아바타를 하나 구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반장님께서 정어리 TV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그냥 댓글마당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우며 혼탁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뿐입니다. 각자 다른 생각들은 각자 품고 가시고 이 시간에는 본방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부탁드립니다. 댓글마당에서 활발한 토론 환영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방송이 시작이 됐을 때는 이슈에 집중해 주시고 그 이슈하고 관련이 없는 글은 가급적 안 올려주시는 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며칠 전부터 좀 좋지 않은 글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의도적이고 좀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분탕질을 치는 게 느껴져 가지고 지금 저희가 댓글을 구독한 지 5분 이상이 지난 분들만, 그러니까 구독자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독을 누르다가 한 번 더 눌러서 구독이 취소가 된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내가 왜 댓글이 안 달리지 놀라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혹시 구독 안 돼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신인규 대표님 진행하는 시방쇼도 그렇게 하고 있죠? 요즘은 이제 그 모드 자체를 예. 구독자 전용 모드로 많이들 하고 있고 저희 시방쇼도 구독을 하셔야지 이제 댓글을 쓸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구독하지 않고 뭐 쓸 수도 있지만 되게 그런 분들이 또 좀 분탕질을 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도 그걸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이렇게 5월 9일로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세입자들이 좀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하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뭐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또는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네. 장유미 대변인님, 네. 세입자 보호는 매우 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이 집주인들이 집을 이제 내놓으면서 이 했을 때 세입자들이 갈 수 있는, 왜냐면 이제 전세를 이 필요로 하는 그 수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아기가 시장에서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런 우려도 나와서 대통령이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항상 문제제기 방식이 우린 이런 정책을 하고 세금 혜택이란 것도 더 이상 이제 가져가지 않겠고라고 하면 너네는 몇 채 갖고 있는데 너네는 집 파는지 안 파는지 보겠어라는 이 대응이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제기가 또 이번에도 뭐 이준석 대표나 해가지고 제기가 됐고 거기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놀랍다고 생각했던 건 대통령의 반응이었는데 내가 팔라 말라 참모들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오히려 이 정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뽑아내기 위해서 참모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고 하더라도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팔고는 못 버티게 정책적으로 만들어내겠다. 아, 이게 정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반드시 하겠다. 그 코스피 5천도 많은 사람들이 희롱에 가깝게 비웃었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 거기에 대해서 안 되라, 되지 말아라. 기후제에 지내는 거에서 최소한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판하려면 제발 대안을 갖고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부의 왜곡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자를 죄악시하고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방법, 부가가치를 늘리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부를 독점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 부의 왜곡을 어떻게 풀 것이냐. 거기다가 뭐 세입자 보호도 해야 되고 또 무주택자들은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이게 왜곡된 데에는요. 수요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살고 싶은 곳은
사람들은 다 욕망은 똑같고 한 사람이 또 여러 채를 부를 독점하기 위해서 투기적인 또 수단으로서 이 부동산을 활용해 온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한 수요 공급, 그렇다면 공급에 대해서 새로 짓는 것도 공급이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놓는 것도 공급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책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제도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원칙과 예외를 기준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현실적인 대안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이번 부동산 강력한 드라이브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앞부분에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도권 집값 잡기 꼭 그 차원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기본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제도 제가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부가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강남 일부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대한민국 전체 재산보다 더 많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계속 더 없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하는 그 첫 발걸음이 부동산 망국적 투기를 끊어내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집도 많이 없고 뭐 그 상관없는데 왜 저기에 저렇게, 기본을 바꾸는 일입니다.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우리나라를 부르지 않습니까? 빌딩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일을 합니까? 돈 쓰기도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건물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평생은 물론 몇 대까지 먹고 살 재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굳어지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지요. 아무리 내가 땀 흘려 힘들게 일해도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히면 어떤 청년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이걸 바로잡는 첫걸음이 바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없애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하고 힘을 보태줘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X에 글을 올리는 것, 이거 즉각 이렇게 소통하는 그 차원도 있지만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손 잡아주세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함께 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철옹성 같은 저런 부자들도 손 들게 돼 있습니다. 국민 이기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내란도 잡았는데 저거 못 잡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으로 시작된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 적극 지지하고 성원합니다. 입춘이니까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이하상 드디어 감치가 됐습니다. 이제 왜 감치가 안 되나 참 궁금하고 불편했는데 드디어 감치가 됐다고 합니다. 다시 봐도 속 시원한 장면. 감치합니다. 감치합니다. 그거 한번 보실까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간 부장판사가 그냥 무서운 사람이라서 감치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저 화면을 보면은 알 수 있죠. 감치한다고 경고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 그런데 잔소리를 또 해요. 나가세요. 감치합니다. 몇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그놈의 주둥이를 다물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은 감치 처분을 내렸는데, 감치를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법기술을 부려.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세요? 말을 안 해. 누군지를 몰라. 법률적으로. 왜 몰라? 나는 다 아는데. 그거를 또 풀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또 풀려났다고 또 자랑하고 이진관 판사 욕을 하고 또 그런 짓을 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옛날에 일제시대 순사만도 못한 놈들이죠. 실제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판사들은 저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 중에서 그 독립운동하다 잡혀온 사람들에 대해서 법대로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관이 같은 놈을 데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못 되는 거죠. 저 가짜는 놈이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써놓고서 그 지 얘기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저자가. 진관아, 딴 데 가서 징징거리지 말고 우리하고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너 뭐 판사라고 권력 있다고 떵떵거리고 있잖아 지금.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뭐 법원장한테 쫓아가서 징징거리고 있냐 애가. 진관이 있지 않습니까? 진관이나 제매 같은 놈. 진관이한테 제가 진짜 욕하면 이놈은 오줌 싸면서 뒤로 까무러칩니다. 제가 진짜 그 정도로 욕 잘합니다. 이 새끼 저 새끼는 욕이 아니죠 사실은요. 진관이 저놈 저런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진관이가 져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지가 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저걸 감치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변호사가 기본이 안 되고 무식하고 저럴 수가 있나요, 장현미 변호사님? 보통은 저희가 이제 판사한테 기분이 상하는 경우도 없다고는 말 못하는데 저렇게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의뢰인한테 불이익이 귀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판사를 비난하고 거기서 자기 성질 부리고 이러는 게 자기한테 불이익이 귀속. 감치라는 건 제가 이 케이스를 보면서도 저는 감치를 처음 봤고요. 물론 법원에 가면 감치할 수 있다라고 경고장이 붙어 있지만 실무에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님들한테도 아니 하시다가 감치하는 거 본 적 있냐고 근데 본 적 있다고 말씀 주시는 분 못 봤어요. 이건 도를 넘어도 너무 한참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판사를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사법부를 완전히 땅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본인들한테는 정치적 이득이 귀속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공판 과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깽판치는 김용현 왕따봉을 나고 쌍따봉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변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휘둘려서 자기 정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감치가 돼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인간 이하라고 저는 보고요. 예. 정말 무슨 화상이 다 이런 화상이 있냐라고 낮춰는 말로 우리가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변호사 협회에 제가 회원이고 제가 변호사 지금 직업으로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부끄러운 게 국민들께 죄송해요. 이 변협에서 저런 사람들 징계하고 자격증을 박탈을 해도 지금 모자른데 변협에서 자정작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이런 피해를 보고 계신다는 전 생각이 들어서 참 죄송할 따름이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부동산 정책에서 참 이재명 대통령 존경하고 참 훌륭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법 지키는 사람 바보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법 지키는 사람이 더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그게 공정하고 정상화가 되는 사회인데 지금도 저 이하상 같은 부류의 저 변호인단에 대해서 지기현 재판장이 놀이터 만들어주고 오히려 길을 세워주다 보니까 지금 이진관 재판장이 저 감치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감치 명령과 집행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거 집행되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다룰 정도로 아주 희한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이 뒤바뀐 것이죠. 법을 지킨 사람이 바보가 되고 법을 어긴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 이게 정말 친일파 때 또 독재에 부역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동안 떵떵거리면서 살아온 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이진관 재판장처럼 저도 더 목소리 크게 내고 해가지고 법 지킨 사람들 대접받고 법 어긴 사람들 엄정하게 단죄받는 전 이런 사회로 가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정말 미래가 없다. 전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하상이가 뭐 욕 좀 한다고 하는 모양인데 나하고 욕 배틀 한번 해볼까요? 잠깐 마이크 꺼져봐요. 참나 가짜나 가지고.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이하상 감치 15일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이번 설에는 나라에서 주는 떡국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예. 근데 뭐 어제 보니까 하루를 살았으니까 14일 산다고 그러던데 언제 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한번 첫날 간 게 그게 산입이 됩니까?
만약에 하루라도 이 유치장이나 이런 곳에 인신이 확보됐었다면 이거는 이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 산입은 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구속 기소가 됐다가 만약에 실형이 나왔으면 이 구속 기간부터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렇게 계산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되는 부분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네. 계속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이하상뿐만 아니라 권우현 변호사가 그 네. 친구도 지금 감치 처분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정에 안 나와서 맞습니다. 이하상만 감치가 됐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면 체포해서 감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공권력 비용이니까 일단은 딱 그 일자를 주고 이날 법원으로 나와라라고 한번 기회를 줬는데 이하상 변호사는 나왔고 권우현 변호사는 안 나와서 그러면 이하상은 어제 나오면 저는 나온 감치가 걸로 된다는 것을 알고 나온 겁니까?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상황은. 근데 못할 법정인데?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겠죠. 못할 거라고 또 와서 생각하고? 자기 저항한다 생각했겠죠. 어제 감치를 집행한 재판관은 이중관 부장판사는 아니죠. 이진관 그 재판부에서 감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 해당 재판부에서 집행까지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면은 그 처분을 한 재판부가 이중관 부장판사 네, 재판부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재판이 있었는데 이진관 판사가 그 재판 끝나기 기다렸다가 직접 감치 그걸 집행하러 온 거예요. 아, 그렇죠. 대동하고 이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중관 재판부의 재판이 아니었거든요. 재판이 아니었죠. 온 다른 건 재판, 아니었구나. 김용현 장관에 대한 재판이었고 그 재판이 끝나고 이하상 변호사 저기 있으니까 거기 변호인이니까요. 끝나고 별도의 지난번 감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대로 했네. 야.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럼 권우현은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나오면은 그때 감치를 하게 되는 그러면 말씀 들으니까 변호하러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 번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어. 네, 본인이 수임 아예 안 하거나. 근데 저것도 계속 미루면 그 영장처럼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게 선례가 없어서 그런데 저도 이제 그 교정본부 쪽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분들께 한번 좀 여쭤보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인신을 확보하는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공권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끌어오는 거고 끌어와서 이제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이제 신병을 확보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 안 나오면은 잡으러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이진관, 권우현 이런 자들은 그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감치 처분 받은 것 말고도 지금 판사 모욕이라든지 법정 모욕이라든지 별개죠. 이런 걸로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재판이나 사실에 대한 재판에서 형 내리는 거는 또 별개의 거죠. 완전 별개의 재판이죠. 예. 형사 재판. 그걸로는 세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감치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뭐 사법부가 자존심을 걸고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법정 모독죄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를 모독했다라는 걸로 벌을 받는 거라서 그건 어떤 판사가 하더라도 그건 중형이 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변호사협회 징계도 있는 거죠. 징계에서 이제 앞으로 변호사 활동을 못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은 라이센스를 뺏어야 돼요, 제가. 변호사는 변호사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예. 권우현이는 아마 5일 더 받았을 맞습니다. 걸요. 20일입니다. 총 20일. 예. 판사를 협박했다는 게 추가가 돼가지고요. 예. 공수처에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판사한테 얘기를 한 것 때문에 5일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이진관 부장판사 참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신변도 한번 말했지만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마디가 나와줘야 돼요. 이게 법원 구성원에 대한 협박 아닙니까? 근데 대법원장이 말 한마디 없이 저거 감치 결정하고 저 난동 부릴 때도 이해상 변호사 저 난동이 한 일주일간 갔거든요. 근데 법원행정처 나중에 한 7일이나 5일 후에 저 입장문 나왔어요. 이런 사태는 조희대 커트 대법원장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 법원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이 되기 위해서 그걸 하라고 대법원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계엄 직후에도 뭐 법원의 역할 뭐 이런 애매모호한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희대가 계속 의심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게 법정 모욕죄가 징역이 3년까지 지금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것도 법 개정을 통해서 저는 형법 개정으로 이거 형량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3년 너무 약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저런 이하상 같은 부류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형량도 더 높이는 쪽으로 좀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얘기 나온 김에 이런 기사가 떴던데 이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지금 우인성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겁나게 봐준.
근데 윤석열 사건에 대해서 지금 4월부터나 재판하겠다. 그러면 6개월 잡고 10월쯤이나 나올 건데 지금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거 지금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검이 아니 그렇게 늦게 하면 어떻겠냐 좀 빨리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예요? 이제 막 가자는 걸까요? 아마 이게 수사 외압,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재판부가 이게 피고인이 같이 재판부에 걸려 있는 사람이 12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예. 이 순서대로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맞지 않는 게 특검법에는 이 재판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공소 제기로부터. 그런데 뭐 4월 달에 사실상 첫 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2월 막 시작됐는데 2월, 3월 만으로 2달을 하고 하면은 이게 6개월 안에 끝날 일은 만무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왜 이런 오해를 자초하는 게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절차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하겠다. 지금 뭐 이러저러하게 여러 공동 피고인들이 많고 쟁점이 왜냐면 이제 정점에 윤석열이 있는 건 맞으니까 최후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게 법원이 맞나 상당히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근데 우인성 판사이자도 가족도 있고 뉴스도 보고 그럴 건데 또 댓글방도 있고 판사들끼리 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판결을 했으면 야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근데 판사들이요 한 세 부류가 있는데 이진관 재판장처럼 소신 있게 국민들 편에 서서 원리 원칙과 정의를 세우는 판사가 소수 있고요. 대부분의 판사들은 그 백대현 재판장하고 좀 비슷합니다.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는 거를 본인의 중립이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양쪽으로부터 욕 먹는구나. 그러니까 정의가 희석되죠. 그리고 마지막 부류가 이제 우인성 재판장 같은 부류인데 노골적으로 윤석열과 같은 기득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지기현 같은 사람, 조이대 같은 사람인데 뭐 배경은 여러 개가 있겠죠. 본인의 소신일 수도 있고 그 잘못된 소신이지만 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고 또 하나는 그 기득권 편에 서면요. 자기 노후가 보장이 됩니다. 좋은 로펌에 가서 또 그 짓을 하면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경, 뭐 현실적 배경, 뭐 타고난 천성,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저게 소신인 겁니다. 우인성 판사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법부에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왜곡된 뭐 엘리트 의식이 형성된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짐, 너무나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그런 엉뚱한 판결들을 궤변을 가지고 내거든요. 이번에 우인성 판사 제일 우스꽝스러운 비아냥 받는 게 뭡니까? 계약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명태균이 영업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표결 잘했대요. 그러면 윤석열의 그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던 발언, 김건희가 잘 될 거예요 한 거 그거 모릅니까? 알면서도 그런 판단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 사법부가 참 현 수준, 민낯을 보여준다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판사들도 10년마다 임기 갱신하거든요. 아마 그 갱신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더 엄정하게 해라. 라는 그 법복을 베껴라.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계약서도 그렇고 김건희가 먼저 주라고 안 했다. 알아서 갖다 줬다. 선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선물.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근데 먼저 주라고 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콘스탄틴 시계 같은 경우에 네. 아우 정말 멋있다. 이거 나 외국 나갈 때 시계 같은 거 필요한데 이게 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의 논리 모순의 허점이 뭐냐면요. 뜯어내야 뇌물입니까? 뜯어내기도 전에 알아서 누워버리는 거 그 권력 보고 눕는 거거든요. 김건희가 V0라는 걸 지금 우인성 판사는 다 빼버리고 야 김건희한테 왜 줄까? 그냥 준 거 받으라서 뜯어낸 거 아니니까 무죄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V0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에 없으므로. 근데 권력을 보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보고 주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가 가스라이팅해서 데리고 사는 윤석열의 권력 보고 준 거거든요. 아니 과거에 올로비 사건도 그 검찰총장 배우자가 호피무늬 코트들 다 받고 이래가지고 특별검사 제도도 시작이 된 건데 우인성 판사는 그거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라는 기득권을 권력을 봐주기 위한 궤변, 이건 판결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기 때문에 뭐 우인성 개인의 사익이 보장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 사법부의 오욕이고 전 치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때요? 그 재판 이후로 법원 내부에서 우인성 판결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것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법조인들 물어보고 뭐 하면 대부분 결정 내려놓고 그 판결문 쓴 것 같다. 뭐 평가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항소심에서는 거의 엎어질 것 같다고 보는 게 법조인들 한 90%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판사가 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해박하게 본인 무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니 그런 것들 여론 조작이니 다 알 수는 없죠. 근데도 재판하면서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물어보기도 하고 본인이 그런 어떤 지식에 귀동냥을 하면서 재판 그 판결문을 쓰게 돼요. 근데 저 판결문은 정말 저도 정치부 10년 했지만 여론조사 그런 거 물밑에서 작업해서 하는 게 허다합니다. 솔직히 선거 때. 근데 그걸 계약서를 쓴다고요. 계약서를 쓰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계약서를 쓴 그 정황이 있다. 뭔가 빼돌리려고 한 거예요. 오히려. 계약서를 안 쓰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지만. 근데 ABC도 모르고 지금 판결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도 논리가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맨 앞에다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공자 말씀 갖다 붙이면서 이야기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하여튼지 내란들 다 세력 정시하고 나면 직위원, 조이대, 영장 3인방 거기에 우인성 다 삶아야 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우인성 옆에 앉아 있었던 눈만 깜빡깜빡하고 앉아 있었던 배석 판사들 이름도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그거 좀 우리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왜 이런 일이 계속 거듭될까? 저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안 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니, 이거 언제까지 이걸 놔둘 겁니까? 우리가 내란 진압하자고 하는데 진압하면 우리가 화재 진압을 해도요. 위험을 무릅쓰고 소화기를 들고 들어가야 끄지 않습니까? 근데 소화기를 안 써요. 근데 불났다고 계속 부랴부랴만 하고 있으니 이게 답답한 건데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제도 개혁 필요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는 휴먼 에러. 인적 청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바뀝니다. 저는 사법부의 제가 대치적인 경향은 이제 우인성 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다 잡을 필요 없어요. 드러난 두더지 머리만 때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알아서 깁니다. 본인들이 이제 우리 왕국이 끝났구나. 이걸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조이대, 직위원에 대해서만도 지금 국회가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우인성은 더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 일거에 해소하자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마땅히 저는 뭐 탄핵보다 더한 것도 써서라도 그 책임을 묻는 행위, 노력. 전 이게 안 오면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저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DWPARK님, 아르헨티나 극우 독재 정권 부역한 판사 4명 며칠 전에 무기징역 선고됐더군요. 우리도 해야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입춘을 맞이해서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유병호 드디어 걸렸습니다. 언제 걸리나 궁금했는데 이번에는 군사 기밀 누설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된 내용이죠? 맞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했을 때 이게 군 감청 그리고 대북 관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 또 이제 군사 비밀로 분류되는 사실관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도 자료를 내고 그런 내용이 여과 없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병호 이 씨는 내부에서 다 스크린한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그 TF 등에서 우리는 오히려 반대했다. 그리고 여러 더블 체크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뭐 다른 주무부처랑 다른 외부 이제 그 부서랑. 근데 그런 사실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 갖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차대로 해야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흠집내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기소하기 위한 이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무리하게 군사 비밀이야 그것이 1급이든 2급이든 노출이 되든 말든 무리하게 본인들의 의도를 관철하려고 했다. 이거 대한민국 시민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수단화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유병호는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감사원이 완전 자기 개인 거였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도 어떻게 해서 감사에 착수하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뭔가 감사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뭐 회의도 하고 이거 감사하자 그래서 나누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감사원장도 있고. 그런데 사무총장이 집에서 이렇게 딱 뉴스 보다가 저 감사해야 되겠네. 야 감사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하게 됐는가. 국회에서 했던 얘기 들어보시죠. 4시에 통상계입니다. 연합뉴스 채널을 틀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해경 총장이 그게 누구하고 같이 월북이 아닙니다는 취지로 번복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직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혼자서만 결정한 거예요? 6시에 저 비서관님 총장님. 문자 보내서 간부회의 소집했습니다. 아니, 8시 잠깐만요. 오라고. 혼자서 결정하셨어요? 아니요, 그 1급 간부들하고 주요 핵심 간부 다 그 모였어요. 이야기를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다. 최우선 과제다. 원장님께 건의드리자. 이게 다였습니다. 저걸 왜 막고 있어? 다 들어보죠. 지금 지 입으로 실토를 하고 있는데 저게 절차상 맞는 일입니까?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유병호라는 사람은 감사원이라는 이 권력기관을 완전히 사유화해서 그 권력의 칼을 본인을 위해서 휘두른 사람이거든요. 지금 감사원의 저 표적감사 또 정책감사를 빙자한 보복감사 여기에 피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현희 국가권익 위원장도 그렇고 또 수두룩 빽빽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또 정부 관계자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지금 감사원의 저 보복감사 때문에 시달려온 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유병호에게 책임을 물을 시간이고 저는 감사원의 사유화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이 헌법기관 사유화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유병호 같은 인간이 나와서 설치지 못하도록 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재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수장이니까요.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꼭두가시 노릇을 한 거예요. 본인의 부하 직원한테 휘둘리면서 여기까지 왔고 피해자로 입건이 되는 지경까지 된 거죠. 본인이 몰랐다면 무능이고요. 알았다면 같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행태를 다시는 좌시하면 안 되고 이걸 하나의 선례를 정확하게 남겨야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그것도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공무원들의 감찰을 하고 회계 감사를 하는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원을 망가뜨렸다. 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그 어느 기관보다 중요한데 그런 행태를 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죠. 입법부 밑에 둬야 된다라는 대안도 나오고요. 이정주 기자님은 유병호 시절에 감사원에 뭐 유병호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거 있어요? 아, 있죠. 저도 이게 취재를 좀 했었는데, 이게 지금 특검에서 감사원의 21g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거기 뭐 흰옥희탕, 뭐 불법 개조하고 관저 개조할 때 김건희 라인으로 개입했던 21g 이거 조사할 때만 해도 그 감사원 내부 이제 인사들 들어보면 그 다 유병호 결제 라인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1g 쪽 사람들을 이제 소환 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메일 조사로 바꿉니다. 나중에. 올 필요 없다. 근데 내부 증언에 따르면 유병호가 그렇게 주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팩스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21g이 그 김건희 측근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결국 본인들이 그 개별 수주를 한 거잖아요. 그 공매 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 비리가 있고 21g 그 대표의 와이프가 샤넬 가방 바꾸러 간 그 사람 아닙니까? 김건희의 샤넬 가방.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유병호가 왜 그런 사람까지 불러 조사하냐라고 했더니 팩스를 보냈던 그 감사원 직원들이 뻘쭘해진 거예요. 오라고 했는데 위에서 다시 깨니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이메일로 보냈대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으로 21g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팩스로 보내달라. 너네가 부르지 않았냐. 그럼 다시 안 부르겠다는 것도 팩스로 보내달라고 그런 식으로 유병호의 뒷배를 이용해서 감사원 직원들을 압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심에 유병호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아니고 그 유병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군사 기밀 누설만 있지만 아마 털면 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자입니다. 감사원을 완전히 자기 사유화했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윤석열한테 나온 거죠. 윤석열이 감사원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최재부터 틀려먹었죠.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냐? 그렇다라고 답을 했죠. 그거 물어봤던 사람은 그때는
국힘당 아니었는데 나중에 국힘당 가가지고 또 입장도 난처해졌죠. 한 사람 저는 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이자는 언제쯤 나올까 궁금한 게 김태효입니다. 이자도 나와야 되는데 나올 게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왜 조용한지 궁금해요. 너무 최측근이고 대통령에 아는 것도 많을 텐데 수사선상에 오르고 한 번 소환된 이후에는 감감무소식. 아니 근데 안 끼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최혜병 사건에 관해서도 김태효가 안보실에 실세니까 끼고요. 또 내란과 관련해서도 김태효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게 너무 의아합니다. 예. 특히나 뭐 민정수석 김주연의 얘기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와 사각지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번에 2차 종합특검에서 전 그 부분도 파헤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유병호를 보면서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시는데 제가 뭐 사람 외모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왜 저렇게 생겼을까 봐 그런 느낌은 들죠. 독특하죠. 예. 그건 뭐냐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또 전환길 아닙니까? 전환길 이번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기 전부터 계속 막 그 글을 올렸어요. 나 언제 돌아간다, 어디다, 왜 와서 나 좀 지켜줘. 와가지고 거기에서 뭐 저는 토지인멸,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습니다. 막 이렇게 거품을 막 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법원에 가서 얘기해야 되지. 경찰에 가서.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참 무식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식까지는 좋은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막 지가 뭐를 알지도 못하는 게 뭐 아는 것처럼 지금 뭐 주기시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건 다 쓸데없는 거고 국힘당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제일로 황당했던 것이 뭐 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미국이 우리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뉴스 봤습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정했습니다. 지금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국민연금 5조 원인가 그러면 넣었다고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정상적인 국가 개입이고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마두로와 이재명 똑같은 이렇게 10가지나 되는데 국민들께서는 전환길에 대해서 반박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런 자가 뭐 역사 강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런 자한테 배워가지고 무슨 시험을 어떻게 봤을까 참 궁금해요. 뭐 어떻게 뭐 쪽집게로 뭐 찍어주는 기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술자죠. 역사 의식이 있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 전환길의 선전선동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좀 먹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예 그냥 끝 떨어지고 질 떨어지는 얘기를 저렇게 지어내서 하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바도 없고요. 뭐 대한민국 환율이 높아가지고 정부 당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정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전환길이라는 저 사람의 메시지를 갖다가 참 이렇게 언론 지면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좀 뭐랄까요, 자괴감, 좀 참담함을 좀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자를 왜 다루냐, 저런 것들 다뤄봐야 커진다 그러는데 그거를 꼭 그렇게 볼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고성국, 전환길 이런 자들이 국힘당 주인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비극의 이제 시작인 거죠. 네. 먹혔죠, 국민의힘. 먹어버렸잖아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빨리 장사 치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팩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환율 조작국이 아니고 미국 재무부가 5일 전에 한국을 비롯해서 10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을 했어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이렇게 이게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교역량이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환율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뭐 환율 조작국은 말도 안 되고, 전환길이는 마치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뭐 환율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주가를 조작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환율 조작국을 한 것처럼 완전히 호도하고 선동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에 다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25년 6월에 지금 이제 연속 지정이 됐는데 2024년 11월은 윤석열 때 아니에요? 그러네. 임기가 그렇죠. 임기가. 윤석열 재임 때죠. 아니 계엄이 24년 12월 3일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때 환율 관찰 대상국, 그러니까 아니, 환율 진짜, 관찰 네. 대상국이라는 게 그 별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일본도 들어가고 독일도 들어가고 그런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새롭게 지정된 것도 아니고 그때 윤석열 때도 있었고 지금은 환율 관찰 대상국 다시 지정된 건데 이걸 마치 환율 조작국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저 주둥아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이제 되냐고요. 그럴싸하게 붙여가지고 맥락을 삭제하면서 약간의 있는 사실을 부풀리잖아요. 진짜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만평을 보고 너무 딱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딱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 전환길이 바로 정면으로 서면서 채권자가 돌아왔다. 예. 국민의힘의 채권자예요. 어허. 빚을, 돈을, 장동혁 체제를 빚받으러 왔다. 예, 그걸 해줬거든요. 당장 오면서 장동혁 지금 한동훈 쳐내고 뭔가 중도 확보한다라고 하면서 외연 넓힌다고 하면서 점점 내가 원하는 방향이랑 달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묻잖아요. 장동혁, 당신 누구 때문에 당대표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아? 어떻게 하는지 똑바로 볼 거야. 윤 어겐 세력이 절연하거나 이러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얘기해. 라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국민의힘에 진짜 센 채권자가 돌아왔다. 가짜 뉴스로 무장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 세력에 기대와서 국민의힘이 110만 당원인지 당원배가 운동인지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빚에 대해서 채권자한테 뭐라고 말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길이나 고성국 같은 사람은 여론의 시장에 존재는 하나 이게 정상적으로 국민들에게 소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국민의힘의 주류가 되고 의사결정을 간섭하고 오히려 지배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고 어떻게 소멸되어가는 그 과정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뭐 전환길 고성국 체제하에서 뭐 멸망의 고속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성국이가 국힘 당사에 전두환 노태우 사진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방첩사 뭐 이런 데 전두환 노태우 수방사 이런 데 걸려 있었나 봐요. 이제는 다 떼어내라고 했는데 그거 갖다가 걸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가지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을 징계하고 당에 받지를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토론하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집단인 것을 스스로 아마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고성국과 전환길만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짝짝꿍해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전 함께 부안해동하는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 함께 책임져야 될 사안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 장동혁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제가 좀 듣다 왔거든요.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아유 참 졸려서 못 듣겠다. 정말 졸리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누가 써줘서 읽는 건 거겠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 자는 참 악한 자구나. 왜냐하면 뭐 이렇게 쑥쑥 줄줄줄 읽는데 그 원고 몇 부분 빼놓고는 전체적으로는 보수 정당이 할 수 있는 얘기들로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 저 정도는 보수 정당이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아니 그거를 읽는 자가 그 전에 눈깔 뒤집어져서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정상이라고 볼 텐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장동혁인지 묻고 싶더라고요. 이게 진짜인데 이렇게 했다. 이게 진짜인데 이렇게 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사악하고 간악한 거죠.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동혁이 연설은 따로 안 들려드립니다. 그 대신 이걸 들려드립니다. 이 당이 어디까지 막장으로 가냐. 지금 이제 장동혁계하고 한동훈계하고 막 붙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싸우냐면 회의를 하다가 야 임마 너 나와. 그래 나왔다 어쩔래. 이렇게까지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재판뿐만 아니라
국힘당 최고회 이런 것도 좀 생중계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거는 생중계 감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국민 눈살은 그러니까 찌푸리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딱 지금 수준인 거는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 나와. 나 나왔다.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어디 감히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먼저 입마라고 해가지고 한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요즘 초등학생도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 김민수 너 왜 왔어? 그러니까 나 이름 부르지 마라 이러면서도 싸웠다는 건데 지금 갈팡질팡 오락가락 이게 제1야당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학계에서 민주당 안에 여야가 다 있다란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국민의힘의 정성국 국회의원인 거예요. 너는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왜 들어와 있어 의총에 막 뭐 이랬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조광한이라고 남양주 시장 했던 자인가요? 네. 뭐 이렇게 싸웠다 그러는데 둘이 뭐라고 치고받았는지 나중에 자기들 입을 통해서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성국 의원께서 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을 하느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저보다 나이 어린 그런 고압적이고 아나무인 그리고 반말을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야 임마 너 나와 이러더라고요. 임마라는 표현이 꼭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먼저 도발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막말로 그거 나가서 기자들 앞에서 본인이 모욕을 당했다. 예. 혹시 이정주 기자님 저거 말고 뭐 다른 내용은 없어요? 있죠. 제가 취재 좀 했죠. 네. 이게 그 의총을 취재하려면 전화를 좀 많이 돌려와야 돼요. 네. 많이 돌리는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양 당사자의 적대적인 사람들한테 돌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A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고 B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 자기 유리한 얘기합니다. 그 결론 뭐냐? 제가 기사 쭉 써보면 A, B를 합치면 돼요. A, B를 합치면 되는데 저기서 말이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저 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처음에 그 단계는 3단계인데 의원총회라서 이제 의원들만 통상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기 조광한하고 김민수는 원외예요, 원외. 배지가 아니죠. 국회의원 아닌 최고위원이니까 들어가서 앉아 있었나 봐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어요.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보면 원외나 어떤 연설자들도 원내 필요시에 원내대표 허락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장동혁이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장동혁계예요. 그 지난번에 그 한동훈 제명할 때도 목소리 많이 냈고,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그걸 보자마자 처음부터 웅성웅성했대요. 의총 시작 전부터.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제 나가라 안 나가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송원석 원내대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조광한 최고위원이 발언을 신청했어요. 나도 한마디 하자. 발언을 신청하니까 이제 그때 친한계 의원 한지아 의원하고 뭐 뒤에 정성국 의원들이 이분들이 뭐 예를 들면 취지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네가 뭔데 들어와서 발언한다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뭐 왜 나가냐, 왜 발언 신청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조광한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왔는데 그 여기가 어디 감히 뭐 어디라고 이런 식의 발언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의총장인데 의원도 아닌 사람이 왜 들어왔냐. 이거를 정성국 의원이 했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여러 물어봤어요. 그걸 정성국 의원이 외친 게 맞냐라고 하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정성국이었다. 그게. 목소리 컸대요. 근데 조광한 최고위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나 좀 봅시다 하는데 이 손가락 2개를 깜딱이면서 야 임마 너 나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했다고 하는데 또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그 주변에 목격자가 너 나와봐. 예, 이렇게 해서 깠다 가니까 오늘적이었겠다. 입마가 반드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임마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합쳐보면 이제 진술자들이 하면 지금 조광한 최고위원은 절대 안 했다고 하지만 상대편에서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성국 의원도 본인은 어디 감히 국회의원 이런 거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양쪽 합쳐보면 둘 다 험한 지금 그런 식의 욕설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봐 하니까 어쩔래 나왔다 해가지고 둘이 이제 뒤로 간 거야. 그 의총장 뒤로 간 거예요. 나 진짜 처음으로 국힘을 응원하게 되네. 계속 싸웠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들의 인내심이 지난지도 저는 한참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 저 친한계와 저 주류들 장동혁계가 지금 부딪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윤석열 구속 이후에 본인들끼리 이제 남은 헤게모니 싸움 하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바깥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도 다른데 또 숟가락 얹으면서 참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이에나들이 고깃 덩어리 놓고 누가 더 뜯어먹겠다라는 그 장면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지금 뭐 임마 뭐 너 나와 뭐 국회의원이 뭐 고압적이다. 이 뭐 국민들의 삶과 아무 관련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이제 국민의힘이 종말될 때까지 저도 속도를 더 높여야 되겠다. 전 그런 생각만 하면서 저는 전의를 더 다지게 됩니다. 예. 열심히 싸우라고 하십시다. 힘내라. 고기 듬뿍 곰탕을 하나 보내줄까. 더 힘내서 힘내서 싸우라고. 종말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이제 박성재 재판 또 우리가 관심을 모으지 않습니까? 계엄 당시에 박성재가 법무부에서 회의 소집했는데 맨 먼저 나 그런 거 못해 사표 내고 나왔던 분이죠.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박성재를 비롯한 내란 사건 관련돼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함께 해주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CBS 이정주 기자님 세 분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